당장 나가! 이 거머리 같은 놈! 내 밑에서 버티려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아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치냐며 제 발로 찾아온 아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내 아들을 제 손으로 지옥에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냉혈한 박선영이었습니다. 김 주방장, 이게 뭐야? 된장 숙성이 덜 됐잖아. 손님상에 이딴 걸 올릴 거야? 주방 한가운데서 국자를 집어 던졌을 때 20년 경력의 주방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군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바로 다시 끓이겠습니다. 다시 끓여? 시간이 어디 있어? 명절 예약이 얼마나 밀려 있는데. 정신 차려. 청송원 간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 내 목소리가 차가운 칼날처럼 주방을 갈랐습니다. 조리사들이 숨죽인 채 도마질만 하더군요. 네, 압니다. 다들 뒤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된장녀, 음식 귀신, 인간미 없는 로봇.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식당을 어떻게 세웠는데요? 을지로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빚더미에 허덕이며 손가락에 칼집이 몇 번이나 나며 쌓아 올린 이 성벽 안에서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고독한 여왕이어야만 했으니까요. 약점을 보이는 순간 물어뜯기는 게 이 바닥 생리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며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주방 한 구석 설거지 싱크대 앞에서 쭈뼛거리는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오늘 새로 출근했다는 주방 보조. 이름이 강민준이라고 했던가요? 낡은 운동화에 헐렁한 작업복 차림. 설거지 장갑을 끼고 잔뜩 긴장해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꼴이 어찌나 거슬리던지. 나는 지나치며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차갑게 쏘아붙였죠. 거기 신입. 허리 펴. 주방 보조가 어디 가서 기죽어 있는 꼴 나 못 봐.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어.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 때 마주친 그 눈빛. 그래요. 비를 쫄딱 맞고 벌벌 떠는 강아지 같은 그 맑고 슬픈 눈빛이 순간 내 가슴을 묘하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말입니다. 박선영, 넌 강해야 해. 흔들리면 죽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주방 상황은 뻔했습니다. 최 주방장, 그 여우 같은 것이 또 신입 군기를 잡고 있더군요. 야, 강민준. 오늘 이거 다 정리하기 전엔 퇴근 생각도 마. 고아 주제에 나대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가시 돋친 말들이 벽을 뚫고 들려왔지만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내 밑에서 버티려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고아 출신이라는 그 단어가 묘하게 거슬려 쥐고 있던 볼펜 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주문받고 맛 확인하고 호통치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더군요. 남산타워 불빛이 밤하늘에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남들은 성공한 여자의 화려한 뷰라고 부러워하지만 내 눈엔 그저 차가운 불빛 덩어리로만 보일 뿐입니다. 저 불빛들 중 나를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불빛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퇴근하라는 인터폰을 눌렀지만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 넓고 텅 빈 아파트에 들어가 봤자 날 반겨주는 건 싸늘한 공기와 냉장고 소음뿐일 테니까요. 차라리 여기 파묻혀 있는 게 낫지. 목이 타더군요. 속이 답답해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해서 잠시 직원 휴게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유도 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으스스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물을 마시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려는데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불 다 껐다고 했는데 전기세 아까운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을 끌어가는데 주방 안쪽 김치 냉장고 앞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오늘 새로 들어온 그 남자 강민준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호통을 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 된장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된장을 조금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을 감고 무언가 곱씹듯 음미하더군요. 그 표정.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은, 그리운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 표정에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된장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아주 작고 처연하고 구슬픈 흥얼거림을 시작한 겁니다. 보리밥 보리밥.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잡고 있던 물컵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유행가도 아니고 동요도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을지로 뒷골목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 단칸방에서 젖이 나오지 않아 말라비틀어진 젖꼭지를 아이에게 물리며 쌀 한 줌 없어서 보리쌀을 끓인 미음을 먹이며 내가 지어 불렀던 노래. 배고파서 자지러지는 피덩이를 달래느라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하얀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라고 내가 즉흥적으로 가사를 붙였던 그 노래. 세상에서 오직 나만 알고 내 품에 안겼던 내 아들에게만 들려줬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손톱이 벽지를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환청인가? 내가 드디어 외로움에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너무 그리워서 헛소리를 듣는 건가?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가사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따끈한 보리밥. 엄마가 지은 따끈한 보리밥. 홀린 듯 주방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방, 그 한가운데 가스레인지 앞에 선 뒷모습. 낡은 냄비에 물을 받아 불을 켜고 된장을 풀며 잠시 지쳐서 쉬고 있는 듯한 모습. 오늘 아침 내 호통에 벌벌 떨던 그 신입 강민준이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방장 허락도 없이 불을 켜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더니, 부모 얼굴도 모른다더니, 근데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거야? 왜 내가 30년 전 내 아들한테만 불렀던 그 노래를 이 낯선 남자가 부르고 있는 거야? 의심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어깨를 움켜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내 부모가 누구냐고. 몇 살이냐고.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발은 시멘트 바닥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 남자가 노래를 뚝 멈추더군요. 마치 등 뒤에 서 있는 내 인기척을 느낀 것처럼 혹은 등 뒤에 서늘한 시선을 느낀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민준이가 한숨을 푹 쉬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보고 싶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불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라니. 너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준 사람이 어머니라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내 주방 안에 있는 저 남자 강민준. 단순히 지나가는 주방 보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러 온 내가 버린 천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망치듯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들어가서 따져야 해. 왜 그 노래를 부르냐고. 내 정체가 뭐냐고. 머리는 그렇게 명령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남자 입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튀어나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신발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지더군요. 그제야 나는 숨 죽였던 숨을 토해내며 비상구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텅 빈 복도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진 뒤에야 나는 도둑 고양이처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주방. 조금 전까지 그 남자가 서 있던 가스레인지 앞. 나는 홀린 듯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냄비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던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싱크대엔 깨끗이 씻긴 된장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3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내리던 2월의 어느 날, 얇은 솜 이불에 싼 아기를 안고 입양기관 앞에 서 있던 28살의 나.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자장가. 보리밥 보리밥. 따끈한 보리밥. 엄마가 지은 따끈한 보리밥. 아기가 내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지던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돌려줘. 내 새끼 돌려달라고.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한구석 조리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버렸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그리고 방금 들었던 그 노랫소리가 겹쳐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리밥 보리밥. 엄마가 지은 따끈한 보리밥.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어 있더군요.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잠은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엔 온통 질문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노래를 아는 이유가 뭘까? 우연일까?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 부모를 모른다고 했어. 나이도 얼추 맞아. 아니야, 박선영. 정신 차려. 넌 지금 외로움에 사무쳐서 헛된 희망 고문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노래는, 그 가사는 세상에 단 둘만 아는 것인데. 새벽 6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얼굴이라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밑은 까맣게 그을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정신 차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나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9시 평소처럼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줄을 서서 오늘의 메뉴와 예약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이었죠. 최 주방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조리사들이 쭉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내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옷을 입었더군요. 누가 빌려준 건지 아니면 급하게 산 건지. 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촌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주방장이 보고를 마치고 나서 나는 짐짓 무심한 척 펜을 굴리며 물었습니다. 강 보조 어제 야근했다며? 힘들지 않았어?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더군요.
냉혈한 박 대표가 신입 주방 보조 안부를 묻다니. 그것도 걱정하는 투로. 최 주방장의 눈이 날카롭게 변하는 게 보였고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제 혹시 주방에서 뭐 했나? 불 켜진 거 봤거든.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죄송합니다. 된장찌개 연습을 좀 했습니다. 함부로 주방 쓴 거 죄송합니다. 쩔쩔매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나는 그 떨리는 어깨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 요리만 했어? 다른 건 안 하고.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을 꿀꺽 삼키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요리만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걸 숨기고 있더군요. 왜 숨길까? 부끄러워서? 아니면 본능적으로 뭔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경고했죠. 다음부턴 허락 없이 주방 쓰지 마. 내 공간에 함부로 손 떼는 거 질색이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모두가 나갔지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저 남자를 쥐잡듯이 잡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거지? 점심시간 나는 주방 쪽을 지나가다 슬쩍 민준의 사물함을 훔쳐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물함 안에 낡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서류라고 적혀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직원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파일을 집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입양증명서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양일자 1996년 2월 15일. 내가 아들을 보낸 날과 딱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 날짜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잖아. 그때였습니다. 대표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민준이 물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감전된 사람처럼 황급히 파일을 덮고 사물함에 던지듯 넣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사물함 정리 상태 확인 좀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천하의 박 대표가 신입 주방 보조 사물함을 뒤지다니.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따지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들킬 뻔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노망이라도 난 거야? 하지만 그 날짜가 1996년 2월 15일이라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눈 내리던 2월의 밤. 얇은 솜 이불에 싼 아기를 안고서 있는 젊은 날의 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자장가. 보리밥 보리밥. 엄마가 지은 따끈한 보리밥. 아기가 내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지던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돌려줘. 내 새끼 돌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흥건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30년째 반복되는 지옥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다시 새벽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걸까? 민준이가 정말 내 아들이길 바라는 건가? 아니면 차라리 아니길 바라는 건가?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성공을 위해 자식을 버린 이 비정한 어미를 그 남자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밝혀지지 않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이렇게 의심만 하며 미쳐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낫다고. 나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금고를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JS 리서치 마이너스 예전에 경쟁 식당의 위생 문제를 캐낼 때 썼던 업계에서 가장 입 무겁고 실력 좋기로 소문난 사설 업체였습니다. 내 개인 휴대폰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청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식당 뒷골목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동전을 넣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뚜루루루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의뢰할 게 있어. 사람 하나만 알아봐줘. 아주 은밀하게.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29. 지금 우리 식당 주방 보조야. 침을 꿀꺽 삼키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입양 전 기록부터 친부모가 누군지 보육원 기록 원본까지 다 찾아내. 특히 1996년 2월 15일 그날 그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섬뜩한 느낌.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두운 골목엔 웅거리는 환풍기 소리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박선영, 침착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주방장실. 최 주방장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비웃음을 띤 사악한 미소를 띠고 말이죠. 김 사장. 방금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 받았지? 그래, 그 신입놈 뒤 좀 캐. 네, 주방장님.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주방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이 식당에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대표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있는 거 몰라? 그건 그렇지만. 잘 들어. 대표님이 원하는 답을 주지 마. 내가 원하는 답을 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놈을 꽃뱀으로 만들어. 아주 질 나쁜 꽃뱀. 최 주방장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돈 냄새 맡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으로 만들란 말이야. 도박 빚이 있다고 하든 사채를 썼다고 하든 소설을 써서라도 그럴듯하게 꾸며. 증거가 없는데요. 증거 없으면 만들어야지. 녹취록이든 사진이든 조작해. 내가 보너스 아니 착수금에 5배 챙겨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최 주방장은 블라인드 틈으로 주방에 앉아있는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열심히 채소를 다듬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대표님 눈에 들어? 대표님이 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단 말이지. 최 주방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내 자리를 위협해? 싹을 잘라버려야지. 내 밥그릇 건드리는 건 못 참아. 그 여자의 눈빛은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대표에게 숨겨진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자신의 권력을 나눠 가질까봐 선수를 친 겁니다.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10년 같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맑은 눈망울이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내 젊은 시절을 빼다 박은 것 같기도 하고 물을 따르는 그 하얗고 가는 손가락을 보며 손가락이 긴 건 그 사람을 닮았나?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도 했죠. 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다 해줄 텐데. 못 해준 거 다 갚아줄 텐데. 그리고 드디어 3일 뒤 택배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두툼한 누런 봉투. 나는 직원들에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제멋대로 떨려서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강민준 정밀 조사 보고서. 첫 장을 넘기는데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여라. 아니, 차라리 아니여라. 모르는 게 약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순간 굵은 볼드체로 적힌 한 줄의 문구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특이사항본 대상자는 6개월 전부터 박선영 대표의 사생활 및 가족 관계를 수집하며 계획적으로 접근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획적 접근?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아니,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빚 5천만 원 보유. 사채업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 작성. 입양 기록 위조 정황 포착. 내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던 그 노래가, 그 애절했던 눈빛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모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기였다고, 사기극이었다고. 도박 빚 때문에 나를 호구로 보고 내 아픔을 이용해. 으악!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위로 내 믿음도 일말의 희망도 30년을 품어온 내 사랑도 산산조각이 나 뒹굴었습니다. 배신감. 그건 30년 전 가난에 쫓겨 아들을 버렸을 때 느꼈던 절망보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하고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속았어. 박선영, 내가 또 속았어. 사람을 믿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핏줄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사기꾼 놀아났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내 목소리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강민준. 당장 들어오라고 해. 당장. 잠시 후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대표님 찾으셨습니까?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어디 아프시면.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치가 떨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 얼굴, 저 순진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뱀의 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 최악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무거운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던져서 저 가면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정말 간신히 참아내며 차갑게 쏘아뱉었습니다. 너, 연기가 아주 일품이구나. 대종상이라도 줘야겠어. 주방 보조하기엔 아까운 재능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준이 당황하며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 아, 저것도 다 가짜였구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눈에선 눈물이 아니라 섬뜩한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그거 어디서 훔쳐들었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사채 빚 갚으려고 이 더러운 거머리 같은 놈. 내가 누군지 알고 덤벼. 민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표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사채라니요? 연기라니요? 그 억울해하는 표정조차도 이제는 역겨운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조작된 보고서를 발로 밟으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도 발뺌을 해?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대표님, 퇴직금 꿈도 꾸지 마. 콩밥 먹기 싫으면 조용히 사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가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알았어? 대표님, 억울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민준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가 바닥에 낮아빠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민준을 내쫓은 사무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같았습니다. 바닥엔 내가 집어던진 서류들이 찢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문진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그 남자가 끌려나가면서 질러대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대표님, 억울해요. 전 진짜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저 처절한 목소리조차 연기라고 생각하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모성애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경비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지만 이상하죠.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암덩어리를 뺀 것처럼 개운해야 하는데 왜 자꾸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걸까요? 창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나는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오늘 내가 내뱉은 그 독한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찔러댈 것만 같았거든요. 술이 당겼습니다.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는 독한 소주가 미치도록 마시고 싶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식당 지하에 있는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는 곳이지만 오늘은 VIP룸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취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매니저가 허리를 굽히며 달려오더군요. 아이고 대표님, 예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제일 조용한 방으로 모실까요?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손만 까딱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가장 큰 연회룸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주방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웃고 있는 최 주방장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직원들 회식 자리에 꼰대처럼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최 주방장 맞은편 끝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내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카락, 작게 떨리는 어깨. 강민준. 그 남자였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쫓아냈잖아. 해고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최 주방장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쫓겨난 놈을 회식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우리 주방의 암적인 존재, 사기꾼 강민준 씨가 떠나는 날입니다. 박수. 최 주방장이 비아냥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억지로 손뼉을 치더군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주방장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강민준. 너 대표님한테 얼마나 뜯어내려고 했냐? 5천? 아니, 1억? 간도 크다, 간도 커. 아닙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고아 주제에 목기를 꼭 그렇게 내야겠니? 나대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가시 돋친 말들이 벽을 뚫고 들려왔지만 나는 문 밖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들어가서 판을 엎어야 마땅했지만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잔인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남자가 정말 사기꾼이 맞는지, 저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연기를 하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주방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는데 이 뻔뻔한 놈이 끝까지 거짓말이야. 최 주방장이 갑자기 들고 있던 물수건을 민준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물수건이 민준의 뺨을 때리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움찔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최 주방장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주방 전체가 욕먹었어. 대표님이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 잔 따라봐. 속죄하는 셈 치고. 최 주방장이 빈잔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술잔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저 눈물. 30년 전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 외상값 못 갚았다고 머리채 잡히며 울던 내 모습이랑 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걸까요? 아, 진짜 재수없게. 왜 울고 지랄이야? 민준이 술을 따르다 손을 떠는 바람에 술이 조금 넘쳐 흘렀습니다. 그걸 본 최 주방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최 주방장의 팔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펄펄 끓는 김치찌개 냄비를 건드린 겁니다. 아! 직원들의 비명과 함께 깍!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식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시뻘건 국물이 민준의 상반신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고 최 주방장도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고함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최 주방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네, 대표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내 눈엔 최 주방장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뒹굴고 있는 민준만 보였습니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민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뜨거운 국물에 젖은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고 있었습니다.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화상을 입을까봐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죠. 직원들이 얼음물을 가져오려고 뛰어다니는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뜯겨진 셔츠 사이로 붉게 달아오른 가슴 아래, 왼손 손등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그 흉터를. 시간이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고함 소리도, 민준의 울음소리도, 끓는 냄비의 증기 소리도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내 심장 뛰는 소리. 쿵, 쿵, 쿵. 그 소리만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흉터. 단순히 국물에 데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쭈글쭈글한 켈로이드 흉터였습니다. 마치 꽃잎 모양처럼 혹은 불타버린 낙엽 모양처럼 기괴하게 눌러붙은 저자국. 내 기억의 필름이 미친 듯이 되감겼습니다. 1996년 2월 그 지독하게 춥던 겨울날. 단칸방에서 밥을 하려고 끓이던 물. 배가 고파 칭얼대며 기어오던 돌 지난 내 아들.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엄마하고 부르며 솥뚜껑을 잡으려던 고사리 같은 손. 그리고 쏟아지던 뜨거운 물. 으앙.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의 왼손 손등이 순식간에 벌겋게 익어가던 그 끔찍한 장면.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약국에서 산 싸구려 연고만 발라주며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던 못난 어미. 결국 그 화상이 다 낫기도 전에 입양기관에 아이를 넘겨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아이 손등의 흉터를 보며 혀를 차던 그 눈빛. 어미가 되어서 애 몸에 이런 흉을 남기면 어떡합니까? 이건 평생 갈 텐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저 남자의 손등에 그때 그 흉터가 내가 평생을 저주하며 기억해온 그 모양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위치도 크기도 심지어 흉터 끝에 작게 튀어나온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세상에 두 개일 수가 없는 흉터였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꽃뱀이라며? 사기꾼이라며?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라며? 근데 왜 저 남자 손등에 내 아들의 증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노래도 진짜였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부른 게 맞았어? 내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쫓아내고 모욕 주고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서 또다시 화상을 입게 만들었어? 대표님 괜찮으세요? 최 주방장이 달려와 나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소리치며 최 주방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저리 꺼져. 내 눈빛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최 주방장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나더군요. 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엉금엉금 기어가듯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고통과 수치심에 젖은 옷을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더군요.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나갈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때리지 말라니. 잘못했다니.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 같은 년이 엄마라고 너를 버리고 성공하겠다고 도망친 내가 죄인인데. 왜 내가 나한테 빌어? 왜 내가 내 앞에서 벌벌 떨어?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젖은 어깨를 그 흉측하지만 너무나 사무치는 그 손등을 조심스럽게 만지려 했습니다. 손끝이 닿기 전부터 눈물이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져 민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입니다. 내가 버린 내 새끼, 내 피덩이, 내 아들. 목구멍에서 피 끓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흉터, 이거 언제 생긴 거니? 응? 말 좀 해봐. 내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뭉개져서 알아듣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얼음마녀 대표가 자신을 꽃뱀 취급하며 내쫓았던 그 무서운 여자가 지금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으니까요. 대표님.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 귀엔 엄마라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죽일 년이야.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세상엔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내 아들과 그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운명의 장난 앞에 나는 그저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B-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VIP 병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내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안도감을 주는 냄새였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나는 침대 옆 보조 의자에 앉아 붕대로 칭칭 감긴 민준의 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통제의 힘에 잠든 그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붙은 뺨,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팔.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엔 돈이 없어서 화상을 입혔고 30년 후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또다시 화상을 입혔습니다. 나는 어미 자격이 없는 년입니다.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년입니다. 민준이 얕은 신음을 내며 뒤척였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아, 깨어났니? 아프지? 많이 아프지?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손을 뻗어 이마를 짚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더러운 손이 닿으면 또다시 상처가 날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이내 내 얼굴에 초점을 맞추더군요. 순간 그 남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침대 구석으로 도망치더군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처절한 목소리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이 아이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악마였구나. 공포의 대상이었구나.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는 얼굴을 보이면 더 겁을 먹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진정해. 응? 여기 병원이야.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다쳤어. 치료받아야 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꽃뱀이라며 욕하고 쫓아냈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구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왜 이러세요? 저 감옥 보낸다면서요? 차라리 경찰을 부르세요. 저 돈 없어요. 치료비 못 내요. 민주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내 엄마야. 미안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자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학대까지 한 사람이 친엄마라니.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이 아이의 몸과 마음부터 추스르게 해줘야 합니다. 오해야.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자락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거짓 보고를 했어.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접근했다고. 그래서 내가 눈이 멀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거짓 보고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사람을 잘못 쓴 내 죄야. 그러니까 제발 치료만 받게 해줘. 내 마음이 편해지게 해줘. 응? 애원했습니다. 천하의 박선영이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내가 아들보다 어린 주방 보조에게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지친 기색으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요. 좀 잘게요. 거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밤새 그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나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깨어났을 때 내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요. 간호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밤새 미뤄뒀던 일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내 아들을 꽃뱀으로 몰아간 그 독사 같은 년. 내 눈과 귀를 막고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한 그 장본인 최 주방장을 단죄하러 가는 길입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물 자국을 지우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은 선글라스로 가렸습니다. 다시 냉혈한 박선영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복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최 주방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엔 한치의 떨림도 섞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 주방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쭈뼛거리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대표님 출근하셨습니까?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그 신임놈이 워낙 불쌍한 척을 해서. 끝까지 남 탓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내가 집어던졌던 그 조작된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새벽 내가 직접 사람을 시켜 알아낸 최 주방장의 은밀한 계좌 내역이 담긴 봉투였죠. 최미영. 내가 이름을 부르자 최 주방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성까지 붙여 부르는 건 극도로 화가 났을 때뿐이라는 걸 아니까요. 네, 대표님. 이 보고서 내가 시킨 거지. 나는 조작된 보고서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꽃뱀으로 몰아라. 증거 없으면 만들어라. 보너스 두둑이 챙겨줄 테니. 최 주방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감히 어떻게. 오해십니다. 오해? 그럼 이건 뭘까? 나는 두 번째 봉투를 열어 내역서를 차르륵 뿌렸습니다. JS 리서치 김 사장한테 5천만 원 입금했더구나. 내 동생 명의 계좌로. 그리고 그 김 사장, 내가 오늘 새벽에 만나서 녹취까지 땄어. 들어볼래?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유, 대표님. 죄송합니다. 최 주방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신입이 대표님 아들 같다고 자기 자리 뺏길까봐 선수 치자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김 사장의 비굴한 목소리. 최 주방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더군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20년이야. 내가 너를 내 오른팔로 데리고 있은 지 20년이 넘었어. 내 속옷 사이즈까지 다 아는 너니까 내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도 알겠지? 네,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용서? 질투?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가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그냥 신입 주방 보조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30년 만에 찾은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이라고. 네. 아, 아들이라고요? 최 주방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더군요. 그래.
내가 그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히고 꽃뱀이라며 욕한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들이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불러.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할 거니까. 대표님, 제발요. 감옥만은. 살려주세요. 최 주방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살려달라고? 어제 민준이도 너한테 그랬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근데 넌 어떻게 했니? 비웃고 조롱하고 물수건을 던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이 당해봐. 아니,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럽게 갚아줄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최 주방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사는 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처받은 내 새끼를 품는 일뿐입니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최고급 옷과 부드러운 스카프를 샀습니다. 그 낡은 옷, 촌스러운 신발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 환자는 어디 갔어요? 복도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아, 그 환자분요? 1시간 전에 링거 반을 뽑고 나가셨는데요. 말리려고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준이 사라졌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은 채 그 아픈 몸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응급실, 로비, 주차장 모든 곳을 뒤졌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강민준. 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겨우 찾았는데 또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발이요. 그날부터 나는 식당 일도 내팽개치고 민준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을 풀고 서울 시내 모든 고시원과 찜질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작정하고 숨어버린 듯 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꽁꽁 숨어버린 겁니다. 3일째 되던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보냈는지,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야 해. 말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말은 다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했던 심정을 증명할 무언가. 기억을 더듬어 차를 몰았습니다. 을지로 뒷골목 재개발로 인해 이제는 폐허가 된 옛 보육원 터. 다행히 보육원은 없어졌지만 그 옆에 살던 원장님 댁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을 오간다는 80대 노인.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30년 전 겨울 화상 입은 아기 맡겼던 미숙이에요. 박미숙.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숙이. 아, 그 눈물 콧물 짜면서 아기 놓고 간 처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님, 그때 제가 맡겼던 거 혹시 아직 있나요? 아이 찾으러 올 때 주려고 썼던 그 편지랑 베넷 저고리. 원장님은 글쎄 다 태웠나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따라 들어가 먼지 쌓인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상자들 속에서 쥐가 갉아먹은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이에게. 내 글씨였습니다. 30년 전 떨리는 손으로 썼었던 그 편지.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다시 서울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신림동의 한 낡은 고시원에 숨어 있답니다. 신림동 언덕배기 냄새나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5호. 굳게 닫힌 철문함.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민준이 또 도망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30년 묵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안 열어도 돼. 그냥 듣기만 해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가, 사랑하는 내 아가 민준아. 엄마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가 널 살리려고 보내는 거야.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냉골에서 젖도 안 나오는 빈 가슴만 빨다 잠드는 널 보면서 엄마는 매일 밤 죽고 싶었어. 어제 내 손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병원비 10,000원이 없어서 약국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왔을 때 엄마는 결심했어. 나랑 있으면 넌 죽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어. 하지만 저 좋은 원장님께 가면 따뜻한 밥 먹고 병원도 갈 수 있대. 편지를 읽는 내 목소리는 울음으로 뭉개졌습니다.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딱 3년만 기다려줘. 엄마가 불러준 노래 잊지 마. 보리밥 따뜻하게 먹으라는 그 노래. 그거 사실 자장가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였어. 제발 우리 아기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못난 어미의 피 맺힌 기도였어. 사랑한다, 아가.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편지를 문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늦었어.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30년이나 걸렸어. 돈 벌느라 성공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널 찾을 용기가 안 났어. 성공하고 나니까. 나 같은 게 엄마라고 나타나면 내 인생의 짐만 될까봐 무서웠어. 근데 내가 제 발로 찾아와 줬는데. 내가 널 못 알아보고 쫓아내고 다치게 하고. 나는 문에 이마를 대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커덕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낡은 경첩 소리를 내며 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퉁퉁 부은 눈을 한민준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가 밀어넣은 누런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막힌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다시 세워졌습니다. 나는 그 좁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민준의 눈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들어와. 여기가 엄마 집이야. 도어락이 풀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민준의 낡은 캐리어를 받아들고 앞장섰습니다. 항상 춥고 넓게만 느껴졌던 한남동 아파트. 하지만 오늘 민준과 함께 발을 들여놓는 순간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쭈뼛거리며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을까 말까 망설이더군요. 그 모습이 또 30년 전 새빵살이 할 때 주인집 눈치를 보던 내 모습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들어와. 신발 대충 벗고. 모아놓지 않아도 돼. 눈치 볼 거 없어. 내 집인데. 나는 짐짓 씩씩하게 말하며 민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공한답시고 사모은 비싼 그림들, 이탈리아제 가구들.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 좁은 소파에 내 아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말이죠. 배고프지? 밥 먹자. 나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놓고 간 반찬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지만 오늘은 내 손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저지 안나와 쌀뜨물만 먹였던 그 한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얀 쌀밥, 소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된장찌개. 민준이 좋아한다는 계란말이와 잡채.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우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민주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아니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그 말에 나도 울컥했습니다. 그래. 따뜻한 밥 지어놨다고 했잖아. 엄마가 약속 지켰잖아. 우리는 밥을 먹다 울고 울다가 웃으며 그 많은 밥을 다 비웠습니다. 반찬 투정도 하고 맛있다며 엄지척도 해주는 평범한 식사. 남들에게 매일 있는 일상이겠지만 우리 모자에겐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주방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저 박선영은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저는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주방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사 박선영이 식당을 목숨보다 아끼던 여자가 은퇴라니. 김 부주방장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라도.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돈 버느라 잃어버린 엄마라는 직업을 다시 찾아보려고요. 이번엔 해고당하지 않게 아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민준이 수줍게 웃으며 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수십억 재산보다 저 아이의 미소 하나가 내게 더 큰 자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수술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등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워낙 오래되고 깊은 흉터라 완벽하게 없애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 피부를 떼어내서라도 제발 저 흉터 좀 지워주세요. 저거 제가 만든 죄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 위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 무서워. 겁낼 거 없어.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엄마가 여기서 꼼짝 안 하고 기다릴게. 나는 민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 흉터 지우고 나면 우리 나쁜 기억도 다 지우자. 엄마가 널 버렸던 기억, 내가 날 원망했던 기억. 그 흉터랑 같이 수술실에 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알았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게. 나 나오면 어머니가 또 밥 해줘.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래.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줄게.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30년 전엔 돈 10,000원이 없어서 해주지 못했던 치료를 이제야 해줍니다. 너무 늦었지만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부디 제 아들의 몸에 새겨진 아픈 기억을 걷어가 주시고 3살이 돋게 해주소서. 나는 붉은 등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망부석처럼 지키고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또다시 찬바람이 불었다가 따스한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우리 모자의 시간도 참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한강공원엔 유난히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저와 민주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제가 새벽부터 싼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김밥 옆구리가 다 터졌어. 옛날에 김밥 장사했다며? 다 뻥 아니야? 민준이 깔깔거리며 제 솜씨를 놀려댑니다. 예전에 그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 그때는 잘 말았어. 30년 쉬어서 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주는 대로 먹어, 이 녀석아. 저도 지지 않고 핀잔을 주며 민준의 입에 못난이 김밥을 쑤셔 넣어 주었습니다. 민준의 모습 참 많이 변했습니다. 늘 칙칙한 옷만 입던 아이가 오늘은 산뜻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매를 걷어 올려 손등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었죠. 왼손 손등, 그 흉측했던 꽃잎 모양의 붉은 흉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하얀 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민준의 매끈해진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안 보이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준이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 이제 그 흉터 안 미워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흉터 때문에 어머니 찾았잖아. 어찌 보면 어머니가 나 잃어버리지 말라고 찍어준 도장 같은 거였어. 아프긴 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을까요?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못난 엄마 용서해주고 내 아들 해줘서.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자 민준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밥 보리밥. 그 노래 우리를 다시 이어준 그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구슬프지 않습니다. 경쾌하고 따뜻하고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멜로디가 되어 강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어머니, 나중에 나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이 노래 꼭 불러줄 거야. 그래. 좋네. 가사는 좀 바꾸자. 보리밥 말고 사랑해로. 어머니가 지어줘. 작사가잖아. 그럼. 아가야 사랑해. 할머니가 용돈 많이 준다. 어머, 얘 좀 봐. 벌써부터 내 지갑 노리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그리고 민준의 상처 없는 손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한 게 있습니다. 청송원은 이제 박선영 강민준 모자의 청송원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민준은 정식 주방장이 되었고 저는 홀서빙을 돕습니다. 예전처럼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대신 이제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습니다. 대표님, 예전이랑 완전 딴 사람 되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단골 손님이 말하면 저는 주방 안에서 요리하는 민준을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아들을 찾았거든요. 30년 만에.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죠. 어제는 민준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엄마의 보리밥 정식이라는 이름으로요. 구수한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은 나물 반찬들. 서민적이지만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 손님들은 그 메뉴를 먹으며 엄마 생각난다, 고향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은 결국 사랑이구나.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그저 사랑이구나. 제 인생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봄이 왔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 나의 전부인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봄이 말입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저와 민주는 나란히 주방에 섭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육수를 우리고 함께 된장을 풉니다.
그리고 개업 준비를 하며 민준이 작게 흥얼거립니다. 보리밥 보리밥 따끈한 보리밥. 엄마가 지은 따끈한 보리밥. 저도 따라 부릅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은 행복으로 가득한 그 노래를. 민준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날 낳아줘서 버리지 않아서. 아니, 버렸어도 다시 찾아줘서. 저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합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그 노래를 기억해줘서, 엄마를 찾아와줘서. 이건 30년 전 못다 한 말이고 앞으로 평생 매일매일 해줄 말입니다. 사랑해, 내 아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민준도 제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대답해 주네요. 나도 사랑해요, 어머니. 오늘도 내일도 평생. 청송원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따뜻한 밥 짓는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 이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30년을 헤맨 모자가 다시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냄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